김민재는 오랜만에 서울을 떠났다. 대도시의 분주함, 마감기한, 끊임없는 회의와 음반 제작 회의에서 벗어나 바닷가 마을로 향한 이유는 단순했다. 일이 끝났기 때문도, 새로운 시작을 꿈꿨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도망치고 있었다. 스스로 선택한 실패에서, 그리고 그 실패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등을 돌리고 떠나간 사람에 대한 죄책감에서.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마을, 하즐리는 그의 기억 속 어렴풋이 남아있는 곳이었다. 과거 연인 윤아린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라고 들은 적이 있다. 민재는 서울에서 한 음악 콘텐츠 기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일하며 할인과 함께 많은 곡을 만들고 부르고 꿈을 나누었다. 그러나 성공이 가까워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결국 어느 날 할인은 조용히 사라졌다. 편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였다. 그로부터 7년. 민재는 음악 산업계에서 더 이상 이름을 빛내지 못했다. 세상의 속도는 너무 빨랐고 그는 점점 낡은 감성이 되어갔다. 어느 날 친구이자 다큐 PD인 정우가 연락해왔다. 형, 강원도 하즐리에 음악 커뮤니티 프로젝트 생겼대. 아이들 가르치고 로컬 콘텐츠 만드는 거 형한테 딱일 것 같아서 얘기 꺼냈어. 민재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수락했다. 아무도 자신을 모를 것 같은 곳에서 음악을 다시 시작해볼 수 있다면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하즐리에 도착한 건 가을 바람이 살짝 차가워진 10월 초였다. 오래된 가로등과 파랗게 칠해진 버스 정류장, 바다 냄새가 섞인 공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다. 민재는 마을회관 옆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 짐을 풀고 이튿날부터 마을 초등학교와 협력해 음악 수업을 준비했다. 그러던 어느 오후, 그는 우연히 시장 골목에서 기타 소리를 들었다. 거칠고 어설픈 연주였지만 멜로디는 낯설지 않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의 노랫소리가 민재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 조용히 내 옆에 있어준다면. 멈춰선 그 자리에 심장이 쿵하고 울렸다. 그것은 윤아린이 만든 미발표곡의 일부였다. 단두 번 연습 삼아 불러준 적밖에 없던 곡,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멜로디가 이 작은 어촌마을 골목에서 한 아이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9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작고 낡은 통기타를 무릎에 얹고 있었다. 아이는 낯선 어른의 시선을 느끼고 멈칫하더니 민재와 눈이 마주쳤다. 이 노래 어디서 배웠니? 민재가 물었다. 아이의 눈빛엔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만 거짓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가르쳐줬어요. 민재는 숨을 삼켰다. 엄마 이름이 뭐니? 윤아린이요.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바람도, 시간도, 민재의 심장도. 너 이름은 뭐야? 윤서우어.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우. 아이의 눈과 목소리, 노래하는 습관까지 할인과 닮아 있었다. 뼈가 저릴 만큼 닮아 있었다. 너 지금 누구랑 살고 있니? 외할머니요. 고옥회 할머니. 바닷가 근처 집에 살아요. 민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건넸다. 이거 외할머니께 전해줄 수 있겠니? 나는 너희 엄마랑 예전에 친구였단다. 서우는 명함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는 마지막으로 아이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돌아섰다.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가 동시에 그의 귓가에 밀려왔다. 그날 밤 그는 숙소에서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서우가 자신의 아들일까? 가능성은 있었다. 할인이 떠난 지 7년. 서우는 9살. 숫자는 맞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다. 혈연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무엇. 민재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을 마주했다. 그건 그리움도 죄책감도 아닌 책임감이었다. 민재는 다음날 새벽 서울의 지인을 통해 DNA 검사를 의뢰했다. 조심스럽게 머리카락 몇 가닥을 모아 샘플을 보냈다.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서우의 집 근처를 자주 배회했다. 멀리서 아이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고옥회 여사를 몰래 지켜봤다. 아직 직접 찾아갈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이제 도망칠 수 없었다.
자신이 서우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할인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다. 살아있는 동안 무언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 며칠이 지났다. 김민재는 계속 고민했다. 서울을 다시 만나야 할지, 고옥회 여사를 찾아가야 할지. 매일 아침 하질리 바닷가를 산책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했었지만 바람과 파도는 그의 갈등을 더 깊게 만들 뿐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때때로 선택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어느 오후 마을 도서관 앞에서 우연히 서우와 마주쳤다. 아이는 책 한 권을 안고 있었고 민재를 보자 멈춰섰다. 아저씨, 서우가 먼저 말했다. 할머니가 명함 봤어요. 오라고 하셨어요. 민재는 놀라운 반, 두려운 반으로 아이를 따라갔다. 집은 언덕 중턱, 오래된 기와 지붕 아래에 있었다. 담벼락엔 조개 껍질이 장식되어 있었고 작은 화단엔 들꽃이 피어 있었다. 그 풍경은 어딘가 할인과 닮아 있었다. 단순하고 조용하고 세련되지 않았지만 오래 머물고 싶은 공간. 문을 열자 고옥회 여사가 나왔다. 얼굴엔 깊은 주름과 경계심이 가득했다.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재라고 합니다. 알아. 서울서 온 사람. 목소리는 냉담했지만 문은 닫히지 않았다. 할인이 오래전에 저랑 같이 음악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애가 떠난 이후 아무 연락도 못 받았어요. 오키 여사는 한참을 응시하다 고개를 돌렸다. 들어와. 밖에선 얘기할 말이 아니니까. 그는 조심스레 들어갔다.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 한쪽에는 할인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노을빛이 닿은 그 사진 속 할인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할인이 죽은 지 2년 됐어. 이암. 마지막까지도 널 찾지 않더군. 아니, 찾을 힘도 없었지. 민재는 숨이 턱 막혔다. 연락을 안 주셨어요. 왜 줘야 했을까? 넌 떠났고 돌아오지 않았잖아. 내가 떠난 후 할인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알아? 자존심 하나로 버티다. 결국 아기 하나 안고 고향으로 돌아왔어. 누구한테 기대지도 않고. 민재는 할 말이 없었다. 고개만 떨군 채 입술을 깨물었다. 오키 여사는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아이는 내 노래를 좋아해. 기타 치며 따라 부르더라. 급히 무시 못하지. 그 순간 민재는 입을 열었다. 혹시 서우가 제 아들인지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아이 몰래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겁니다. 오키 여사는 표정을 굳혔다. 무슨 의미가 있니? 내 아이라서 책임지겠다는 거야? 아니요. 내 아들이 아니어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할인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 서우에게라도 진심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오키 여사는 천천히 일어나 작은 서랍에서 종이 하나를 꺼냈다. 이건 할인이 남긴 편지야. 죽기 며칠 전에 썼지. 내가 다시 나타나면 전해달라고. 민재는 편지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으로 열었다. 민재야, 만약 이 편지를 내가 보고 있다면 넌 다시 돌아온 거겠지. 서운했다. 외로웠다. 그랬지만 한때 널 사랑했단 사실은 변하지 않아. 서우는 내 아들이 아니야. 처음부터 그랬어. 하지만 내가 이 아이 곁에 있어준다면 그건 이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축복일 거야.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서우를 안아줄 사람. 내가 되어줄 수 있겠니? 편지를 다 읽고 난 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고 심장이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재는 매일 오후 서우와 시간을 보냈다. 아이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마음을 열었다. 둘은 함께 노래를 불렀고 민재는 기타줄을 갈아주며 운지법을 알려주었다. 아저씨는 왜 혼자예요? 서우가 물었다. 혼자가 편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 그럼 같이 있으면 돼요. 혼자보다 둘이 더 나아요. 민재는 아이의 말을 듣고 미소 지었다. 작지만 단단한 존재.
어쩌면 자신보다 어른 같은 아이. 며칠 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친자 관계없음. 민재는 한참을 가만히 결과지를 바라봤다. 놀랍지 않았다. 이미 마음은 결론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담담했다. 그날 밤 그는 서우와 마주 앉았다. 서우아, 결과 나왔어. 나는 내 진짜 아빠가 아니야.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알았어? 엄마가 예전에 말했어요. 내 진짜 아빠는 멀리 있다고. 근데요. 진짜 아빠가 누군지보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민재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아이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아저씨, 매일 오죠? 계속 와줘요. 나 기타 더 배우고 싶어요. 그 순간 민재는 결심했다. 그래, 매일 올게. 서우가 필요할 때 언제나 여기 있을게. 바닷바람이 창문 너머로 스며들었다. 오래전 끊긴 멜로디가 다시 이어지는 듯한 밤이었다. 김민재는 하질리에 머물기로 결심한 이후 본격적으로 마을 어린이들을 위한 음악 수업을 준비했다. 마을회관 옆 비어있던 창고 건물을 손수 청소하고 먼지에 덮인 책상들을 닦고 서울에서 가져온 키보드와 중고 기타들을 정리했다. 아이들이 처음 모인 날은 비가 내리는 수요일 오후였다. 낡은 창문 밖으로 가을비가 줄줄 흐르는 가운데 7명의 아이들이 작은 방 안에 옹기종기 모였다. 서우는 가장 앞줄에 앉아 있었다. 눈빛은 반짝였고 기타는 무릎 위에 조심스레 올려져 있었다. 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노래를 만들고 악기를 배우고 음악으로 놀 거예요. 아이들은 수줍게 인사를 했다. 몇몇은 민재를 알지 못했지만 서우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왔다고 했다. 서우는 이미 또래들 사이에서 노래 잘하는 아이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다. 민재는 아이들에게 기본 박자 맞추기부터 가르쳤다. 손뼉을 치고 박수를 치며 리듬을 익혔다. 음악 이론보다는 먼저 감정과 감각을 나누는 데 집중했다. 음악은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느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돌아간 뒤 서우는 홀로 남아 기타 연습을 이어갔다. 민재는 그 옆에 앉아 조용히 운지법을 다시 짚어줬다. 손가락이 아직 작아서 힘들지? 좀 아파요. 그래도 좋아요. 왜 좋아? 아저씨랑 같이 하니까요. 민재는 그 말에 살짝 웃었다. 그 따뜻한 대답은 서울에서 아무리 많은 박수를 받아도 느낄 수 없던 감정이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실감, 진짜 존재의 의미였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환영하는 것은 아니었다. 며칠 후 민재가 장을 보러 슈퍼에 갔을 때 낯선 시선들이 그를 따라다녔다. 중년의 남성 둘이 소곤거리는 게 들렸다. 서울서 내려온 남자가래. 그 애 아빠라면서? 근데 친아빠도 아니라더만. 뭐 하러 저렇게 들러붙나 몰라. 민재는 모른 척했지만 속은 편치 않았다. 아무리 말이 없어도 시선은 고스란히 피부에 남았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다만 서우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다. 그날 저녁 고옥혜 여사가 민재를 불렀다. 요즘 마을에서 말이 많아. 애 아빠도 아니면서 너무 자주 들락거린다고. 압니다. 그래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아니야. 나도 처음엔 불편했지. 하지만 이제는 안다. 넌 서울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어. 그게 느껴져.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말이야, 민재야. 서우가 상처받지 않도록 해줘. 너도 떠날 수 있잖아. 다시 도시로 돌아가고 싶을지도 모르고. 민재는 조용히 대답했다. 처음엔 도망치려고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서우 곁에 있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대답에 오키 여사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가엔 조용한 신뢰가 번졌다. 바위처럼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가는 듯했다. 가을이 깊어질수록 음악 수업은 마을의 명물이 되어갔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마을회관에는 아이들의 노랫소리와 박수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재는 아이들 하나하나의 목소리를 기억했고 그들의 이야기를 곡으로 만들어 함께 불렀다.
내 이름은 바람입니다. 바다에서 태어났어요. 사람들 말은 빠르지만 나는 천천히 불고 싶어요. 이 곡은 서우가 직접 쓴 첫 가사였다. 민재는 그 가사에 곡을 붙이고 아이들과 함께 연주했다. 아이들은 각자 자신만의 리듬을 찾으며 웃었고 민재는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친 후 서우가 민재에게 물었다. 아저씨, 엄마는 왜 아저씨한테 연락 안 했어요? 민재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땐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일밖에 몰랐고 할인이 뭘 느끼는지 제대로 보지 못했어. 그래서 떠나게 했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가장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됐어. 그리고 그건 내 곁에 있는 거야. 서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아저씨가 진짜 아빠였으면 좋겠어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렸다. 그것은 그 어떤 공식보다 확실한 관계의 증명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래간만에 기타를 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하질리의 밤하늘 아래 그는 조용히 노래를 불렀다.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 떠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안고 여기 머물며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듣지. 그는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었다. 하질리의 가을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바다바람은 서늘해졌고 언덕 위의 감나무는 주황빛 열매를 머금기 시작했다. 음악 수업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 되었다. 아이들은 수업날이 되면 먼저 회관으로 달려와 의자를 정리했고 서우는 스스로 반장을 자청하며 친구들을 챙겼다. 그런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민재는 서울에서 전화 한 통을 받았다. 형, 오랜만이야. 나 정우야. 요즘 방송국에서 일하는 새 프로그램 파일럿 준비 중이야. 형 생각나서 연락했어. 시골에서 아이들이랑 음악 수업한다는 얘기 들었거든. 정우는 다큐멘터리 PD였다. 과거 함께 음악 프로젝트를 하며 수차례 상을 탄 동료였다. 그가 제안한 건 간단했다. 하질리에서 진행 중인 공동체 음악 활동을 소재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민재가 메인 출연자로 프로그램을 이끌어가는 형식이었다. 다시 방송에 나설 기회야. 음악계 복귀할 수 있는 좋은 발판이지. 민재는 잠시 침묵했다. 예전에 그였다면 단번에 수락했을 제안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는 더 이상 서울의 민재가 아니었다. 고맙다, 정우야. 근데 나는 아직 결정 못하겠어. 그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다. 바다 위로 노을이 퍼지고 있었다. 서우는 마당에서 기타를 연습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더 중요했다. 하지만 선택은 피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정우는 직접 하질리로 내려왔다. 카메라 감독과 작가 한 명을 데리고 마치 본 촬영을 준비하는 듯한 태도로 회관에 들어섰다. 형, 우리 방송팀에서 형이 만든 수업을 보고 감동받았어. 이건 단순한 예능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이야기야. 정우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서우와 친구들의 노래를 듣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아이들, 진짜 음악을 해 기술이 아니라 감정으로. 그날 밤, 정우는 민재에게 다시 제안했다. 이 프로그램, 서울 본사에서도 기대하고 있어. 형이 돌아오면 앨범 제작도 가능할 거야. 옛날처럼 말이야. 서우도 데리고 올라오면 돼. 환경 더 좋고, 지원도 많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다.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다. 꿈이었던 음악, 그리고 그 음악을 더 많은 사람에게 들려줄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서울은 냉정한 곳이었고 서우에게 그 차가운 시선이 닿는 순간을 상상하면 마음이 불편했다. 그날 밤 민재는 혼자 마을 언덕 위로 올랐다. 할인과 함께 걷던 그 길, 그 계절의 냄새가 그대로였다. 그는 조용히 할인에게 말했다. 나 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 이번엔 떠나는 게 아니라 남는 걸 선택해도 될까? 며칠 후 서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아저씨, 방송 나간다면서요? 어떻게 알았어? 마을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다들 아저씨 유명해진대요. 서우아, 만약에 아저씨가 서울 가면 너도 같이 갈래? 서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가 그랬어요. 서울은 사람이 많지만 외로울 수도 있다고. 그리고 난 여기서 기타 치는 게 좋아요. 아저씨랑. 방송보단 수업날이 더 기대돼요. 그 말은 짧았지만 민재의 마음을 정리해주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민재는 정우를 찾아가 정중히 말했다. 고맙다, 정우야. 그런데 난 여기에 남기로 했어. 서우와 아이들과 함께. 방송보다 중요한 게 여기 있어. 정우는 아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형은 여전하네. 그래도 꼭 나중에 이야기 들려줘. 언젠가 사람들도 이 선택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민재는 정우를 배웅하고 돌아오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높고 푸른 하늘, 어디선가 할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서우는 새 노래 가사를 민재에게 건넸다. 이건 내가 처음으로 혼자 쓴 거예요. 제목은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가사를 읽었다.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는다. 남은 사람이 지켜야 할 건 말보다 마음이다. 그는 눈을 감고 기타를 들어 그 가사에 멜로디를 붙였다. 그리고 둘은 함께 조용히 불렀다.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 내가 손 놓지 않게. 불빛처럼, 바람처럼 내 곁에 머물러줘요. 노래가 끝난 후 서우가 말했다. 아저씨, 이제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민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아버지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다. 그것은 책임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였다. 가을비가 며칠째 그치지 않고 내렸다. 하질리의 하늘은 회색빛으로 내려앉았고 바닷바람도 점점 차가워졌다. 아이들은 장화를 신고 마을회관까지 와서 수업을 듣고 돌아갔고 서우는 우산 대신 기타를 품에 안고 다녔다. 민재는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기특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을 마친 뒤 서우와 함께 고옥회 여사댁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낯선 정적이 흘렀다. 늘 마당에 나와 있던 오키 여사가 보이지 않았다. 할머니. 서우가 신발도 벗지 않고 안으로 달려갔다. 민재도 따라 들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오키 여사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한 손엔 깨어진 찻잔 조각이 들려 있었고 눈은 감긴 채였다. 할머니, 할머니. 민재는 바로 119에 전화했고 서우는 눈물 가득한 얼굴로 오키 여사의 손을 잡았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의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차 안에서 오키 여사의 손을 꼭 붙잡고 말했다. 제발,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서우 옆에 계셔야 해요. 병원에서는 뇌졸중 초기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다행히 발견이 빨라서 큰 후유증은 없을 거라 했지만 당분간 입원 치료와 재활이 필요했다. 서우는 병원 침대 옆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재는 병실 밖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며 말했다. 괜찮아. 할머니 곧 좋아지실 거야. 서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눈동자엔 두려움이 가득했다. 어린아이에게 괜찮다는 말은 위로가 아니라 현실을 부정하는 주문처럼 들릴 수 있다는 걸 민재는 깨달았다. 며칠 동안 민재는 하질리와 병원을 오갔다. 수업은 간소하게 줄였고 저녁마다 서우를 데리고 병원에 들렀다. 그 와중에도 그는 서우와 함께 지내기 위한 법적 절차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보호자 등록, 양육권 신청, 그리고 후견인 승계. 오키 여사는 의식이 돌아온 뒤 힘겹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없을 때를 대비해야지. 아직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곧 퇴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모르지. 사람 일이란 게 난 내가 서우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내가 진짜 가족이 되어줬으면 해.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오래전 마음을 정했지만 이제는 그 결심을 세상에 증명할 시간이었다. 며칠 뒤 민재는 구청에 들러 법적 보호자 신청서를 받았다.
담당 공무원은 복잡한 절차를 설명하며 신중히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우가 저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가 그렇게 부르는 한 저는 그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병문안을 왔다. 예전엔 민재를 수군거리던 이웃들도 달라진 눈빛이었다. 요즘 애가 웃는 게 다 민재 씨 덕분이에요. 서울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완전 하질리 사람이 다 됐네요. 민재는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며칠 후 서우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민재를 찾았다. 아빠. 처음 들은 호칭이었다. 이전까지는 아저씨였다. 갑작스러운 변화에 민재는 당황했지만 바로 고개를 돌려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이상해요?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전혀. 그게 제일 고마운 말이야.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할인이 남긴 노트를 꺼내 첫 장 옆빈 페이지에 적었다. 오늘 서우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 어떤 음표보다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 것이다. 남아있겠다. 끝까지. 며칠 뒤 오키 여사는 퇴원했고 민재는 집안의 손잡이와 계단턱을 모두 정비했다. 그는 서우와 함께 집안을 청소하고 거실 한쪽에 작은 탁자를 두어 책과 기타, 화분을 놓았다. 이제 이 집은 세 사람의 집이야. 민재가 말했다. 서우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도 여기 있을 거예요. 그렇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인이 늘 바라보고 있지. 바깥에선 다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비가 차갑지 않았다. 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한 따뜻한 멜로디가 그 모든 흐름을 감싸 안고 있었다. 겨울이 가까워질수록 바다는 점점 거칠어졌다. 하질리의 해풍은 얼굴을 스칠 때마다 따갑게 느껴졌지만 김민재의 일상은 더욱 따뜻해지고 있었다. 고옥혜 여사는 회복 중이었고 서우는 전보다 더 밝아졌으며 음악 수업엔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찾아왔다. 이제는 인근 마을에서까지 아이들이 몰려들었다. 입소문을 타고 김민재 선생님의 수업은 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활동이 되었다. 마을회관은 더 이상 아이들을 다 수용할 수 없었고 민재는 교회와 도서관, 심지어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임시로 빌려가며 수업을 이어갔다. 어느 날 오후 수업이 끝난 뒤 한 할머니가 민재에게 다가왔다. 우리 손자가 여기 다닌다더라고요. 서울서 악기 학원도 못 따라가던 앤데 여기선 매일 연습하겠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민재는 머리를 숙이며 웃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고민에 빠졌다. 수업이 커지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마을의 협력이 필요해졌다. 아빠, 도와줄 사람 더 뽑아야 하지 않아요? 서우의 말은 전곡을 찔렀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을 이장에게 상의했고 결국 하질리 주민들과 함께 작은 음악학교를 만들어 보기로 했다. 이름은 서우가 직접 지었다. 기억의 멜로디. 왜 그런 이름을 붙였어? 민재가 물었을 때 서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노래는 기억을 붙잡는 힘이 있다고요. 그 힘을 나누고 싶어요. 민재는 그 말을 오래도록 마음속에 되새겼다. 그렇게 기억의 멜로디는 정식으로 출범했고 작은 현수막이 마을 입구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차 한 대가 마을에 들어왔다. 기자와 촬영팀이었다. 그들은 지역문화 전문지에서 나왔다고 소개하며 음악학교와 민재의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김민재 씨를 기억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음악계에서 사라진 천재, 그리고 지금은 시골에서 아이들과 노래를 만든다는 사실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재는 처음엔 망설였다. 그의 과거는 반드시 아름답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아이들과 서우가 주인공이 된다면, 더 많은 아이들에게 음악의 기회를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기사는 일주일 뒤 발행되었고 예상 외의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민재의 선택을 두고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진짜 음악가는 이런 사람이지. 도망친 게 아니라 새로운 길을 만든 거네. 이 사람,
예전엔 업계에서 꽤 논란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응원과 비판이 동시에 쏟아졌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한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다. 음악 다큐멘터리 특집 프로그램에 기억의 멜로디를 소개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고옥혜 여사는 신중하게 말했다. 이젠 내가 뭘 선택하든 난 믿는다. 하지만 서우가 중심이라는 걸 잊지 마라.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우와 단둘이 바닷가를 걸으며 방송 출연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우야, 혹시 우리가 방송에 나오면 너한테 관심이 쏠릴 수도 있어. 불편할 수도 있고 좋은 말만 있는 것도 아닐 거야.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가 만든 노래를 많은 사람이 들으면 엄마랑 다시 이야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그 말에 민재는 결정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그럼 우리가 함께 만든 이야기, 진심 그대로 보여주자.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촬영은 일주일 뒤 시작되었다. 아이들의 수업 풍경, 민재와 서우의 일상, 고옥혜 여사의 차 한 잔까지 모두 담겼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서우가 직접 만든 노래를 부르는 모습으로 마무리됐다. 노래의 제목은 남아있는 사람. 누구나 떠날 수 있다. 누구나 멀어질 수 있다. 하지만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내가 가장 먼저 부를 이름이다. 녹음이 끝나고 촬영팀은 조용히 박수를 쳤다. 감독은 눈을 닦으며 말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네요. 사람을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날 밤, 민재는 오키 여사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말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움직일 줄은 몰랐어요. 예전엔 음악이 내 전부였는데 지금은 이 아이가, 이 마을이 더 중요해졌어요. 오키 여사는 따뜻한 눈으로 말했다. 하린이가 살아있었으면 널 다시 믿었을 거야. 지금의 널 보면 알 수 있어. 창밖엔 눈발이 살짝 날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민재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눈은 모든 것을 덮지 않았다. 오히려 드러내고 있었다. 자신의 진심, 아이의 성장, 그리고 삶이 향하고 있는 방향. 이제 되돌아갈 이유는 더 이상 없었다. 다큐멘터리는 첫눈이 내린 날 방영되었다. 프로그램 제목은 이었다. 방송이 시작되자 하질리 마을회관엔 동네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함께 TV를 지켜봤다. 민재는 서우 옆에 앉아 조용히 화면을 응시했다. 화면 속 그들의 일상, 노래, 웃음, 눈물은 모두 그대로 담겨 있었다. 프로그램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방송 후 SNS엔 수천 개의 응원 댓글이 올라왔고 기억의 멜로디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이름이 되었다. 서울의 여러 음악 교육단체에서 후원을 제안했고 방송국에선 후속 기획도 고려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늘 그렇듯 조명이 비추면 그림자도 생긴다. 며칠 후 포털 사이트에 한 기사 제목이 떴다. 한때 음반 표절 논란 휘말린 김민재, 시골에서 이미지 세탁. 내용은 민재의 과거, 정확히는 7년 전 한 앨범에서 표절 의혹을 받았던 일에 관한 것이었다. 당시 법적 분쟁은 없었지만 민재는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했고 이후 업계를 떠나 조용히 사라졌던 것이다. 기사는 단정 짓지 않았지만 악의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었다. 댓글에는 익명의 비난이 쏟아졌다. 그래서 시골 내려간 거구나. 이제 와서 감성팔이? 아이들이 불쌍하라. 민재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걱정됐던 건 서우였다. 그날 저녁, 서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저녁밥도 남겼고 기타도 꺼내지 않았다. 서우아. 인터넷에서 봤어요. 아빠에 대해.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이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해명도 못했고 도망치듯 떠났어. 왜 아무 말 안 했어요? 창피했거든. 그리고 너랑 이 마을이 나를 믿어주니까 과거를 들추고 싶지 않았어. 서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다. 나는 여전히 아빠 믿어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다. 그 말 한마디가 1000개의 비난보다 컸다. 그는 서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이번엔 도망치지 않을게.
그 다음 날 민재는 직접 성명을 발표했다. 자신의 SNS에 길지 않은 글이었다. 과거에 대한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음악을 내려놓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다시 노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거짓 없이 가장 솔직한 마음으로. 그 글은 빠르게 퍼졌고 일부 언론은 균형 잡힌 시선으로 민재의 변화를 다뤘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즐리 주민들의 반응이었다. 다음 수업날 민재가 회관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아이들과 부모들이 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들어섰고 말없이 기타를 들었다. 그런데 그때 한 어머니가 먼저 박수를 쳤다. 곧이어 모든 이가 박수를 보냈다. 선생님, 아이들이 여기서 얼마나 달라졌는지 아세요? 우리에겐 그게 전부예요. 민재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지지 속에 그는 더는 숨지 않아도 되었다. 며칠 뒤 방송국에서는 후속편을 제안했다. 서우가 만든 노래로 작은 콘서트를 열어보는 건 어떨까요? 아이들이 직접 무대에 서고 마을 사람들이 관객이 되는 공연이었다. 서우는 처음엔 망설였다. 내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듣고 뭐라 할지 무서워요. 민재는 웃으며 말했다. 누가 뭐래도 괜찮아. 그 노래는 내 진심이야. 사람들은 결국 진심을 기억해. 공연은 마을 운동장에서 열렸다. 추운 겨울이었지만 모닥불과 등불, 손난로가 사람들의 손을 녹였다. 서우는 무대 위에 올랐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민재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열었다. 이 노래는 아빠에게 그리고 남아있어준 모든 사람에게 바칩니다. 그날 서우가 부른 노래는 다시 한번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어떤 날은 말없이 울었고 어떤 날은 기다렸어. 그런데 그 사람은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남았어. 그래서 내가 웃을 수 있었어. 공연이 끝난 후 민재는 서우를 꼭 안아주었다. 세상의 시선은 변할 수 있지만 그들 사이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더는 과거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비달에 진짜 음악과 가족의 의미를 찾아낸 사람이 되었다. 마을 공연 이후 하즐리에는 유난히 조용한 평화가 흘렀다. 아이들은 여전히 음악 수업을 기다렸고 서우는 새로운 곡을 쓰겠다고 마음먹었다. 민재도 더 이상 세상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루하루를 깊이 살아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에게 낯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상대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서울의 유명 음반 기획사 대표였다. 예전 민재가 활동할 때 함께 작업했던 사람으로 표절 논란이 일어난 후에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던 몇 안 되는 인물이었다. 민재 씨, 오랜만이에요. 방송 잘 봤어요. 감동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깜짝 놀랐죠. 그렇게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민재는 짧게 인사했다. 상대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기획이 하나 있어요. 전국 단위로 진행될 프로젝트인데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무대예요. 민재 씨가 음악 감독으로 중심을 잡아줬으면 합니다. 서우 군도 같이 무대에 세우고 싶고요. 그 제안은 명백히 커리어의 부활이었다. 민재에게도 서우에게도 서울이라는 무대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제안은 지금의 삶과의 균열을 의미했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방 한켠에서 숙제를 하던 서우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머뭇거리다 말했다. 서울에서 나랑 너 둘 다 무대에 세우고 싶대. 큰 공연이야. 방송도 타고 음반도 낼 수 있어. 서우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럼 다시 서울 가는 거예요? 민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제안일 뿐이야. 결정된 건 없어. 서우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다. 아빠는 하고 싶어요? 그 질문에 민재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마음 한켠에서 과거의 무대가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음악을 향한 본능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또 다른 마음은 지금의 평온을 잃을까 두려웠다. 며칠 후 서울에서 기획사가 직접 하즐리로 내려왔다.
대표는 직접 회관까지 와서 민재와 마주 앉았다. 우린 당신의 진심을 세상에 더 들려주고 싶어요. 하질리도 계속 기반으로 삼을 수 있어요. 단지 이 프로젝트는 당신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과 지역 공동체가 함께 무대에 오르는 기회예요. 민재는 문득 과거 할인과 함께 꿈꾸던 무대를 떠올렸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만들어 사람들의 마음에 닿게 하는 일. 그건 민재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현실을 바라보았다. 옆방에선 서우가 기타 연습을 하고 있었다. 아이는 늘 그렇게 소리 없이 자신을 기다려주었다. 그날 밤, 민재는 고옥혜 여사와 조용히 차를 마셨다. 서울에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오키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엔 또 떠날 거니? 아니요. 이번엔 어떻게 남을 수 있을지를 고민 중입니다. 며칠 후, 민재는 다시 기획사에 연락했다. 제안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민재의 조건은 단순했다. 하질리를 떠나지 않고도 프로젝트를 운영할 것, 서울을 억지로 세상의 중심에 세우지 않을 것, 무엇보다 음악이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 기획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렇게 기억의 멜로디 콘서트는 서울이 아닌 하질리 해변 특설 무대에서 열리게 되었다. 서울의 스태프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무대를 준비했다. 콘서트 날, 바다는 고요했고 하늘은 맑았다. 수백 명의 관객이 전국 각지에서 모였다. 카메라 수십 대가 촬영을 준비했고 무대는 햇살 아래 반짝였다. 서우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 손을 잡았다. 서우아, 괜찮아.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너는 이미 최고야. 서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연은 민재의 피아노 연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아이들이 등장했고 마지막엔 서우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다. 이 노래는 엄마와 할머니, 그리고 아빠에게 바칩니다. 저를 끝까지 믿어준 모든 사람에게요.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바다가 말했어요. 기억은 떠나지 않는다고. 노래는 다시 흐른다고. 그래서 나는 오늘 노래해요. 남아있어준 사람을 위해서. 노래가 끝났을 때 해변엔 박수와 함께 울음이 섞여 있었다. 그날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 이야기였다. 공연 후 한 기자가 민재에게 물었다. 선생님, 지금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민재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주는 사람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의미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기억의 멜로디 콘서트가 끝난 후 하질리는 한동안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공연 이야기를 나누며 웃었고 근처 카페에는 외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음악학교엔 새로운 신청서가 쌓였고 민재는 매일같이 악기와 아이들 사이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다. 서우는 공연 이후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곡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민재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이제 진짜 작곡가가 다 됐구나.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나날 속에서도 시간은 조용히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어느 추운 새벽, 민재는 낯선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다. 병원이었다. 고옥혜 여사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입원했다는 연락이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의사는 심장마비였다고 말했다. 상태가 위중합니다. 회복 가능성은 낮습니다. 민재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숨을 크게 내쉬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지난 몇 달 동안 그녀는 분명히 나아지고 있었고 누구보다 건강하게 아이들을 돌보았다. 하지만 생명은 언제나 예고 없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그는 또 한 번 깨달았다. 서우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는 몰랐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모든 걸 알게 되었다. 할머니, 안 돌아오세요?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아이를 안았다. 서우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가 떠났을 때랑 똑같아요. 뭔가 사라지는 느낌.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숨만 쉬게 되는 거요.
며칠 후 고옥회 여사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은 하질리 마을회관에서 치러졌고 마을 사람들과 아이들 그리고 기억의 멜로디 가족들이 함께 모여 그녀를 배웅했다. 민재는 고인의 사진 앞에서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했고 누구보다 따뜻했던 사람이었다. 그가 죄책감 속에 무너질 때 손을 내밀어 주었고 서우에게 진짜 어른의 울타리가 되어준 사람이었다. 서우는 장례식 내내 조용했다. 눈물조차 흘리지 않았다. 다만 마지막 영정을 향해 인사할 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할머니, 이제 걱정 마세요. 저 혼자 아니에요. 장례가 끝난 뒤 민재는 서우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고옥회 여사의 방은 그대로였고 따뜻한 이불 냄새가 남아있었다. 서우는 방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말했다. 아빠, 방 바꾸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두고 싶어요.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둘은 나란히 거실에 앉아 기타를 꺼냈다. 민재는 조용히 멜로디를 잡았고 서우는 그 옆에서 속삭이듯 가사를 써내려갔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나의 하루를 닮아갔고 이제는 하늘에 있지만 매일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 노래는 그들의 작별 인사였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남은 사람들의 위로였다. 며칠 후 민재는 법적으로 서우의 보호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더는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우의 아버지였다. 마음으로, 시간으로, 선택으로. 그날 밤 민재는 서우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랐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할인과 처음으로 미래를 이야기했던 장소이자 서우와 함께 처음 노래를 불렀던 그 자리였다. 서우아, 우리 여기 처음 왔을 때 기억나? 응, 그때 나는 아저씨가 나를 몰래 따라왔던 거 생각나. 민재는 웃었다. 그때 너한테 묻고 싶었어. 나 같은 어른을 믿어도 되냐고. 지금은 내가 묻고 싶어요. 나 같은 아이랑 평생 함께 살아도 되냐고. 민재는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이미 선택했잖아. 난 남기로. 그럼 나도요. 나는 아빠 곁에 있을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다 위로 스치듯 들리는 것 같았다. 그건 할인일 수도 있고 오키 여사일 수도 있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의 추억이 바람이 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다. 나는 이제 알겠다. 사랑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남는 것이다.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사람, 끝까지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고 진짜 음악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엔 이렇게 적었다. 이제 내 멜로디는 서우의 목소리로 완성된다. 봄이 다시 하질리를 감싸 안았다. 마을 곳곳에 매화와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바다는 겨우내 쌓였던 회색빛을 벗어던지고 파란 옷을 입었다. 겨울의 침묵을 지나온 하질리는 조용히 숨을 돌리고 있었다. 민재와 서우는 고옥회 여사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작은 상자 하나에 그녀가 남긴 손편지와 오래된 앨범, 바느질 도구, 그리고 할인이 어릴 적 쓰던 일기장이 담겨 있었다. 엄마도 글 쓰는 거 좋아했나 봐요. 서우가 조심스럽게 일기장을 펼치며 말했다. 응,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어. 내 엄마는 언제나 말로는 하지 않지만 마음을 꼭 남겨두고 가는 사람이었어. 서우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멈췄다. 할인의 글씨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민재야,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미안하다는 말보다 먼저 눈을 보고 웃어줘. 그게 우리에게 가장 어울리는 인사니까. 민재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고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옆에서 서우는 그를 지켜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묻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있었다. 며칠 후 기억의 멜로디 음악학교는 새로운 학기를 맞이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고 서울에서 악기 기부가 잇따랐다. 민재는 회관 대신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정식 공간을 마련했다. 이름은 변하지 않았다. 기억의 멜로디, 사람의 이야기를 담는 음악. 첫 수업날 민재는 아이들 앞에서 말했다.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진심을 담는 게 중요해요. 잘못 불러도 괜찮고 목소리가 작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노래하고 싶은 이유예요. 서우는 반장 역할을 맡아 친구들을 도왔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선생님 아들이 아닌 작곡하는 친구로 불렸다. 그의 존재는 음악학교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에서 한 음반사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이번에는 기억의 멜로디를 기반으로 한 앨범을 제작하고 싶다는 제안이었다. 아이들이 쓴 가사와 서우가 만든 멜로디, 민재의 편곡이 어우러진 앨범. 전액 수익은 지역 교육기금으로 환원한다는 조건이었다. 민재는 이 제안을 서우와 먼저 상의했다. 우리 노래가 음반으로 나올지도 몰라. 하고 싶어. 서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근데 우리가 만든 노래는 누가 들어도 좋지만 잊혀져도 괜찮은 노래였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잠깐 듣고 미소 지었다면 그걸로 충분해. 민재는 서우의 대답에 미소 지었다. 어린 나이에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이미 어른이 되었다는 뜻이었다. 앨범은 3달 후 발매되었고 작지만 묵직한 반향을 일으켰다. 평론가들은 기억의 멜로디가 단순한 교육 프로젝트가 아닌 사람의 삶을 담은 음악이라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사람들은 노래 속에 담긴 진심에 귀 기울였다. 서우의 곡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온라인에서 잔잔한 인기를 끌었고 청소년 뮤직 페스티벌에 초청까지 받았다. 하지만 민재는 항상 말했다. 우리는 무대를 위해 노래하지 않는다. 무대가 없어도 노래는 계속될 수 있어야 해. 그 말처럼 하즐리에서는 여전히 매주 수업이 열렸고 바닷가에서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흘러나왔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도 특별한 순간이 아니어도 그들은 노래했다. 어느 날 서우가 민재에게 물었다. 아빠는 지금 행복해요? 민재는 그 질문에 오래 고민하지 않았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처럼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고맙고 너와 노래할 수 있는 게 기쁘고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아. 그게 아마 행복 아닐까? 서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래요. 매일이 특별하진 않지만 매일이 무너지지 않아서 좋아요. 해가 지고 있었다. 바다는 붉은 빛으로 물들었고 파도는 그저 조용히 밀려오고 있었다. 민재는 기타를 꺼내 들고 말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곡 하나 더 만들까? 서우는 종이와 펜을 꺼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가사를 적었다. 떠나는 건 끝이 아니고 남는 건 시작이야. 우리는 오늘도 여기에 남아 다시 노래를 만든다. 그 노래의 제목은 별표 남아있는 사람들 별표이었다. 그리고 그 노래는 그들의 이야기였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